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거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 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의 역사. 우선 첫 번째, 컴퓨터 중계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컴퓨터 메디테이트, 연결 매체라는 뜻이죠. 그걸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컴퓨터 의사 중계 소통. 컴퓨터를 의사소통의 장으로 이용한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우선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딱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컴퓨터를 딱 놓고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컴퓨터에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컴퓨터의 기능적 측면을 말하는 거겠죠. 나아가서 그 컴퓨터의 매체로 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가장 주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컴퓨터 중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미의 컴퓨터 중계 의사소통은 첫 번째, 휴대전화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컴퓨터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컸어요, 공간이. 뭐 저 같은 사람 한 10개 이상으로 컴퓨터 한 대가 그 정도 10명이 이렇게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근데 그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한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랩탑 컴퓨터 정도. 그러다가 또 뭐 노트북은 더 작아졌고요. 더 작아져서 지금은 휴대폰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휴대전화가 그냥 전화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컴퓨터예요. 말 그대로 소형 컴퓨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뭐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VoIP,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음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넷 그 신청을 하게 되면 VoIP라고 해서 뭐 가상 그 번호를 뭐 250점 뭐뭐뭐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화상 통화 있죠? 뭐 요즘 뭐 화상 통화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다 건너뛰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멀리 그 우리 친척이라든지 저희 이제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과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해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나 할게요. 예전에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립다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매일같이 보던 사람인데 뭐 출장을 가거나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리운 거죠.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고 싶지 않지? 자기 자식인데? 자기 가족인데? 왜 그럴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매일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화상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출장이나 또는 유학을 가 있는 그런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족에게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잘 하고 있을까? 내가 컨트롤 못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도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엔 온라인의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컴퓨터 중계라는 말이 그 컴퓨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컴퓨팅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음악, 그림, 사진, 비디오 모든 것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가 되고 주고받고 뭐 어떤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고려해야 될 거, 특히나 인터넷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뭘까요?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 모두가 동시에 의사소통의 장을 열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죠? 요즘은 이제 대표적인 게 줌이에요. 줌. 저도 이제 줌 강의를 하거든요. 뭐 많게는 한 100명, 200명도 다 이렇게 모이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이렇게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규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동시적으로 참여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면 뭐 공성전이다 뭐다 뭐 대규모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동시성. 그다음에 화상 학습이나 회의에서의 어떤 채팅이라든지 뭐 화상 통화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동시성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메일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동시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 공간적이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 그렇죠?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 사람이 내일 읽건 또는 어느 지역에서 읽건 간에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토론방을 열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또 게시판 마찬가지죠. 토론방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주제를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와서 글을 밑에다 이렇게 쭉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도 같은 기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대중화 때문에 발생됐다. 뭐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유동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온라인상에서는 그 자료라는 것이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려의 말 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자료를 레포트를 숙제로 내지면은 레포트를 하나 받아서 그것을 다 가공하는 거예요. 뭐 편집하고 뭐하고 인터넷은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A 패러그래프 여기서 B 패러그래프 C 패러그래프 와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올라가요 인터넷에. 그럼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갖다가 또 짜집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빠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백과사전에 들어간 어떤 블랙홀 이론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면 금방 갱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보 자체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위키피디아, 그렇죠? 위키백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정보가 뭐 그 개인에 의해서 수정되고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도 오류 발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죠.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높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그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리학 아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심리학 정보가 너무 너무 이제 번졌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인지 이론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편협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서부터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야만 그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구어와 문어의 구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구어체적인 기본에 의해서 쓰게 되죠. 그렇죠? 책, 신문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제 채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런 구어체적인 어떤 문어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어체적인 측면을 써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책이나 신문 기사들이 예전에는 문어체 위주로 쓰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책 같은 거는 그렇게 쓰여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책이나 신문 기사들조차도 구어체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되게 많이 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책이나 신문 기사들이 문어를 의사소통의 기본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온라인상에 있어서는 비격식적인 구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매우 난해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왜 문제냐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어때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서 의문이 생기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도 물론 나오겠지만 라고 했을 때 그 라고 할 때 들려지는 그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표정과 상황과 모든 것이 복합적인 고려가 돼서 라는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판단될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에서의 텍스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의사소통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구어적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주류가 문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거의 구두점, 준언어, 약어, 이모티콘 등을 다 사용해서 밋밋한 매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는 문어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구어체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어체 위주로 쓰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뭐 약어 또는 이모티콘 등을 사용해서 그 밋밋함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준언어.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야기하다가 뭐 보통 그 외국 영어 같은 데서는 you know 이란 말을 써요. 뭐 무슨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다가 you know 뭐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네가 알다시피 이런 말인데 그냥 나오는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어적 습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그런데 또는 또는 잠깐 쉬었다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문어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여러분 표시할 때는 망설임이다 또는 불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되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언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어떤 언어 프로파일링이죠. 그런 어떤 말 줄임표라든지 기타는 쉰다든지 한숨을 내쉰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심리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온라인 상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경우는 그걸 또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그렇죠? 그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는 그 습관적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표현했죠. OK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OK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여러분 OK라는 표현 대신 뭐 그 한글에 있어서 동그라미 이응하고 K 키읔을 쓰지 않습니까? 오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느냐 마침표를 쓰냐 또는 물결 모양을 쓰냐 그 표현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 뒤에 마침표를 딱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오케이 점.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강경하다라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실망했어. 그냥 알았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표가 없어요. 그냥 오케이. 그럼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또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약성화 약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용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한된 공간 또는 부가 요금으로 인해서 메시지 길이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옛날에 문자 그 뭐 세 줄 이상 쓰게 되면 뭐 20원의 요금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일정 기간 쓰면 그 가격 자체가 이제 더 이제 확장되면서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약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사소통 시에 더 작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발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긴 용어나 문구 사용 시 반복 사용의 불편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쓰는 집단 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공유되는 집단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익숙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 유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다양한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모두 사용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또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다른 집단에서 사용하는 약어들은 A 집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B 집단으로 갔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생기겠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집단으로 갈 때는 약간의 거부감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문화적인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살던 문화를 그대로 가서 미국에 적용시키려면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 거부당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약어와 약성의 분리법과 균형을 발전시킨 그런
디종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이모티콘의 어떤 기호 자체가 A 문화권에서는 긍정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B 문화권에서는 부정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주의에 의한 변화는 유아 그다음에 청소년층 그런 읽기와 쓰기 그 기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위 중고생들에게 있어서의 언어 활용 능력, 단어 활용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약어 또는 그 어떤 음성어 위주로 막 쓰고 또 그 핵심적인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변화시켜서 쓰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요즘 제가 우리 그 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것도 댕댕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댕댕이. 그게 이제 처음에는 댕댕이 그래서 아빠 우리 댕댕이 키워요. 그래서 댕댕이를 못 키우가 무슨 벌레인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멍멍이 강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를 키우자 이 말을 댕댕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언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기존의 언어적인 기존의 단어가 잊혀지거나 또는 그것이 쉽게 청소년들한테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사장될 우려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좀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건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강세보 등 이런 것들은 뭐 이모지라고 표현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터넷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점 그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가 메시지와 함께 나의 감정 표현을 이제 전달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글씨, 구두점, 뭐 기타 뭐 수적 기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발전돼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뭐 스마일리라고 해가지고 그 글자의 어떤 기호를 이렇게 써서 만든 거죠. 여러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저는 주로 이제 문자에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요 표현입니다. 웃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그걸 가로로 눕혀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얼굴의 축소 모형을 쓰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모티콘으로 와서는 그것이 더 많이 발전된 거죠, 그렇죠? 그 어떤 강세부호 또는 이모지를 포함해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앞서 얘기했던 준 언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이모티콘은 메시지의 의미를 조절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말이죠. 예로 들었던 것이 오늘 회의 참석 잊지 않으셨죠? 오늘 회의 참석 잊지 않으셨죠? 라고 할 때 어떤 이모티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전달이 부드럽게 강하게 또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이건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모티콘 사용에 관한 뭐 실험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크 밥스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과 긍정적인 맥락에서 어떤 감정과 유머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뭐 일상적인 걸 연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초창기 연구다 보니까 진짜 그래? 누구들이 어느 집단에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모티콘은 주로 친구들과 또 긍정적인 맥락에서 쓴다라는 것을 연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카톡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뭐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이모티콘의 사용이 더 적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럼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모티콘의 사용료가 빈도수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모티콘이 더 많이 사용되더라라는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토시엘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문자 메시지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이런 연구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연구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설문 기법에 따라서 지금 뭐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의 연구 방법론에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 근데 이제 남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여자들이 더 많이 쓰는데 남자들은 더 많은 범위의 인터넷.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각각의 어떤 직종이라든지 분야에 맞는 이모티콘을 쓰는 거고 뭐 주로 사용 빈도수는 여자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죠. 여자들이 좀 더 감정적이라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측면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풀우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뭐 여자들이 더 많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범위의 차는 뭐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서 연구를 또 이제 또 반박하는 연구도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떤 식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값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뭐 통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요즘 기간에 막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지지율이라든지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통계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절대치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할 뿐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오는 그 경향성을 보면서 이러한 경향이 있구나라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래 절대치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연구한 거를 또 뒤집는 또 연구도 막 많아요 지금. 이건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걸 또 반박하는 연구도 해가지고 내가 연구하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의사소통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더발도의 이론인데요. 이거는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긴 감정 및 정서의 수준을 측정해보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긴 감정이나 정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내가 누군가 만나서 생긴 어떤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또는 싫다, 밉다, 증오한다 등등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변화보다도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생긴 의사소통의 그 감정 및 정서의 수준이 때로는 더 넘어설 수 있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저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어떤 댓글이라든지 비방, 어떤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떤 욕이라든지 기타 상당히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건 필터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의 고저라든지 이런 것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고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언급할 거예요. 인터넷의 문제점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 뭐 나중에 다룰 거니까 제가 미리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 왜 자살한다 그러죠? 댓글 때문에. 그렇죠? 과연 오프라인에서 당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을 때 이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 댓글을 통해서 가감없이 비판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충격적일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생긴 어떤 의사소통이 그 감정과 정서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긴 어떤 감정 및 정서 수준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받는 사람이 누구죠?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소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메시징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의 의사소통 상대가 불확실할 때 긍정적이고 이상화된 특징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자, 모르는 그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유형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요.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자, 그런데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을 사귀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긍정적이고 더 멋지게 이상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나봤더니 적잖이 실망 이런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탈개인화 효과에 대한 사회 정체성 모델과 연관이 있다란 말이죠. 말은 어렵게 썼지만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사회적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화된,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대신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저희 본 모습보다는 사회적 모습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그 개인의 정체성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징을 전달하는 주체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편집 가능하죠. 그렇죠? 관리해요.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은 바로 그거죠.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뭐 좋은 점, 나쁜 점 있다면 좋은 점만 싹 뽑아가지고 탁 던져놓는 거예요. 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보내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되먹이기는 뭘까요? 받아치기, 일종의 받아치기죠.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서로 받게 되는 대목이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보내는데 다시 또 오는 거고, 상대방에서는 나한테 보내는데 내가 다시 먹이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성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서로 주고받기라는 의미예요. 주고받기는 중요하다.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비동시성 경로. 뭐 이건 말을 어렵게 써놨지 여러분 쉬운 말 아닙니까? 동시적이지 않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 같은 공간적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인 동시성, 이거 다 깨트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오프라인에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죠. 공간적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 완수가 주는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발생 대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의 부정성을 온라인에서는 긍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온라인에서 공간적 제약, 내가 이걸 한 거를 저 먼 곳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또 시간적인 제약이 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레포트를 쓰고 논문을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누구는 뭐 A 카터 교수한테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수월하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이런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인터넷의 의사소통 상에서 친밀한 표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딱 보면요,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비해서 친밀감 표시와 지각된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더 나타난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거죠. 여기는 이제 익명성도 다 포함된다는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먼 곳에서 나와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어떤 서신하는 그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이메일 서신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되게 친밀하고 이제 코치협회와 관련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친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떤 뭐 세계 대회 열렸을 때 이렇게 가서 뵙게 되면 더 친밀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친밀함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동시성 경로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적인 걸 극복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넌 위버의 수학적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사소통 모델을 위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심리학적 적용을 고려한 수학적 모델이에요. 심리학적 어떤 이론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전달 장치 경로 및 수신자를 통해서 목격지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의 정보의 기계적인 교환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상 회의 기술의 경우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발신자가 100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수신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수신자는 80까지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럼 100에서 빼기 20은 80. 정보 전달의 매체로 볼 때는 100에서 빼기 20에서 80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수치화시킨 것이 바로 세넌 위버의 수학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손실, 음성 불분명,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저하된다. 뭐 멀면 멀수록 등등 어떤 기계적인 결함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화시켜서 이미지 손실이라든지 또는 음성 불분명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것을 수치화시킨 그 방식이 수학적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해석과 반응에 대한 중요한 다른 많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죠. 100에서 20을 빼니까 80이야. 80이 꽉 나와야만 돼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했는데 거기선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측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비록 20의 정보 체계가 떨어져서 80밖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그 80 이상으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100 이상의 어떤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된 20이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정보 수치보다는 20 이상의 소위 말해서 정서적인 유대를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 맥락적인 해석 이런 것이 더 많이 고려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세너 위버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칙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의미의 조정 관리라고도 표현하죠. 자, 피어스 등의 이론인데요. 자,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개념은 이제 의사소통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법칙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은 법칙과 문화의 사회적 유형에 의해서 유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주제라고 하는 법칙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라는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두서없이 A, B, C, D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내가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직업이라는 걸 갖고서 이야기할 때는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직업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소통은 대화자와 소통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룰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문화적 사회적 유형에 의해서 유도된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방식은 어느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앞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더 정서가 오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눈을 마주 봐야만 더 정서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문화권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 해석 시 의미의 서열이 존재한다. 이 말은 뭘까요? 글자 그대로의 표현과 대화 수준에서 가는 추가적인 의미가 같이 있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글자를 썼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간의 숨은 뜻을 살펴라. 들어보셨죠? 행간의 숨은 뜻을 살펴라.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 B, C가 대화를 하는데 A와 B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C한테 그럽니다. 잠깐 시장에 좀 갔다 올래? 뭐 좀 사다 줄래? 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A와 B가 좀 더 긴밀한 이야기를 할 공간, 시간이 필요해. 네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너 나가, 뭐 좀 사와. 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 수준에서 가는 추가적인 의미는 잠깐 우리 중요한 얘기를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줘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언어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뭐 지금 얘가 나와 있네요. 그죠?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가 뭐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의미를 말 그대로 밥은 먹고 다니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 영화 살인의 추억에 있어서 그 대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의미는 되게 함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송강호 씨가 나중에 그 어떤 뭐 영화 그 잡지 기자와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뭐 자기가 어디서 이제 들어서 그 말은 이제 애드립처럼 썼지만 그 함축적인 의미는 되게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저도 우리 딸들한테 야, 꼭 밥 먹고 다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또 이 살인 추억에 있어서 밥 먹고 다니냐? 이 말은 또 새로운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행간의 숨은 뜻을 살펴라 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서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유형은 구성법칙과 규제법칙이 있다. 어떤 유형일까요? 구성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컫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건 어떤 구조적이에요. 컨스트럭티브란 말은 구조적으로 짜여 있단 말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직업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무슨 여행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여행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것이 무엇이다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규제 법칙은요. 상호작용 안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와 적절한 특정 행동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너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어느 회사에 네가 지원할 텐데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네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 라고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 지시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정 행동을 알려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가 뭐 패키지를 싸야 된다. 또는 뭐 비행기표를 끊어야 된다. 뭐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동을 알려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법칙과 규제법칙 바로 이 두 가지가 의미의 서열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황이 존재하죠. 그렇죠? 서로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 집단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집단에서는 무례한 행동도 될 수 있다. 이건 뭐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뭐 이걸 이해 못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만 저기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허브 클라크의 기반 다지기 이론이란 말은요. 이건 뭘까요? 복수의 논문을 통해서 이제 연구된 거예요. 대화의 상호 협조적 과정을 체계화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의 상호 협조적 과정. 그러니까 소위 대화를 할 때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약어, 약성어, 이모티콘 사용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의사소통에 적용된 것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내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어를 쓰기도 하고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상호 협조적인 관점을 통해서 대화를 성공시킨다.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반 다지기는 뭘까요? 우리가 기반 다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다진다. 그렇죠? 뭐예요? 소위 말해서 상호 협조적 대화에 필요한 공유된 이해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거를 상대방도 같이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해한 거를 상대방도 이해해야지 나만 이해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서로가 같이 아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상호 지식에 근거를 둔다. 그렇죠? 나만 아는 얘기를 해서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서로 아는 이야기, 같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과정이 기반 다지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몰입 이론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몰입이다. 이게 뭐 보통 이제 소위 말해서 몰입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뭐 커미트먼트라는 개념이 있고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플로우죠. 내가 거기에 이렇게 딱 빠져들었을 때 모든 걸 다 그 빠져든 세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의 어떤 플로우, 우리가 몰입돼 있다. 집중력 이런 말을 쓰는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빠져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내가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집중력, 심지어는 중독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상호 맥락을 같이 해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몰입감, 몰두감, 즐거움의 느낌 등을 이제 몰입이론에서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탐색적인 행동이나 게임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몰입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몰입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또는 일에 또는 어떤 것에 몰입하는 거, 그러니까 몰두하는 거,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과 물화일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몰입이론에서는요, 행동과 알아차림의 결합. 참 이게 어찌 보면 오히려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몰입이론이 같이 나갈 때는 뭐 명상에도 이제 긍정심리학이 막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몰입이 딱 됐을 때는 내 행동과 내 행위를 거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완전 빠져들어서 함몰돼 버려서 완전히 나 자아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결합된 상태, 그다음에 반영적 자기의식의 상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과 내가 일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공간 경험, 공간만 그렇습니까? 시간 경험도 왜곡되죠. 그다음에 활동 시 보상받는 느낌, 그러니까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몰입이 무엇이든 간에 몰입이 되어 있다,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 빠져 있다라고 할 때는 즐거움을 내가 받는 거죠.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되는 것이 몰입 이론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폴 바칠라빅의 이론이 있는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 대화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관계의 유형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순서의 차이를 준다.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과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화의 유형은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친한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먼저 내가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순서의 차이도 영향을 주고 대화의 분량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안에서 힘은 강력한 주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파워가 제일 높은 사람이 그 파워가 제일 센 사람, 뭐 이것은 힘이든 권력이든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파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겠죠. 가장 센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 많은 얘기를 한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뭐 힘센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갖는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알트먼 등의 이론에 있어서는 뭐 사회 관통 이론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의 다양한 층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고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 심리학에서 사회적 친교 형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오프라인에서보다 익명성이 온라인에서 더 많이 그 사람한테 친밀함을 때로는 더 느낄 수가 있다.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더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어적 맥락을 파악하세요. 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프로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또 거리감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여하는 어떤 모임에서 나의 어떤 프로필을 쫙 소위 이제 깐다고 하죠. 쫙 오픈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더 많이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 친교 형성에 있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이후에 긍정적이 그 부정성을 덮어씌울 때 훨씬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인데 나 쟤 별로였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긍정적인 면을 딱 보고서 그 사람과 친해졌을 때 훨씬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낯선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높은 수준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낯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어느 집단에 들어왔을 때 낯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감도 느끼고 다소 낯설죠. 그 불확실성이 감소되어야 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얘기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통 연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게 대다수 많은 연구예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연구입니다. 자, 변증법적 이론. 박스터가 연구를 했네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우선 변증법적 이론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변증법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직선적인 세계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A가 C가 되는데 중간에 B가 결합됐다. B에 의해서 A는 C가 됐다. 이건 직선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작용할 수가 있어서 C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변증법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박스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적 갈등이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 변인에 의해서 친밀해지고 또는 한 가지 변인에 의해서 서로 간에 서먹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무진장하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뭘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갈등, 나의 어떤 분노 또는 애정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 모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양상과 유형에 영향을 준다. 의사소통의 어떤 영향에 있어서 그 단일한 영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 내적 갈등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 적응 이론은요, 하워드 등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워드 지르스가 의사소통의 양상은 상대방의 유형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라면 남편과 이야기할 때, 또는 아들과 이야기할 때, 딸과 이야기할 때, 또는 친한 친구와 만날 때, 여러분의 어떤 대화법과 대화 방식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 이론에 대한 거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번쯤 여러분께서 알고 넘어가야 될 이론이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